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쓰고 손 위생도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아무래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무허가 손소독제 20만 개를 판매한 업자가 구속이 됐는데요. 무허가 손소독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모두가 감염병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죠. 조지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88명입니다. 어제보다 30명 넘게 줄어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은 72명, 해외 유입은 16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서울 24명, 경기 27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 총 53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확진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어제보다 확진자가 줄어든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에서 6명, 대전과 경남에서 각 5명, 전남 2명, 충북 1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1,602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위중, 중증 환자는 52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460명이 됐고 치명률은 어제보다 오른 1.77%입니다. 네, 어제보다 신규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또 사망자는 3명 늘었군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세 가지의 위험 요소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잇따른 집단 감염, 그리고 유럽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마지막으로 가을철 모임 행사 증가를 꼽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위주로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나온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병원, 요양시설에서 나온 확진자가 221명에 달합니다. 전체 확진자의 33.1%로 대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여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라파엘의 집 관련 누적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1일 첫 환자 발생 후 입소자, 직원, 시설 방문자 등 27명이 연이어 감염됐습니다. 타 지역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누적 확진자가 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 요양원과 관련해선 격리 중이던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5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입소자가 30명, 종사자가 19명, 이들의 가족이 9명, 지인이 1명입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 사례에서는 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44명이 됐고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7명이 추가돼 135명이 됐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집단 감염의 경우 대부분 종사자가 먼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후 시설 내로 전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병원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감시 소홀, 신규 입소자에 대한 사전검사 미비, 외부인 출입 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방역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이 발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금 그 이유가 파악이 된 만큼 앞으로 그곳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주요 감염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엔 은행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피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우리은행 임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KB국민은행 임원도 감염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더 K타워 18층에 근무하는 본부장급 임원 1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18층은 폐쇄됐고 해당 층 근무자들과 접촉 가능 임직원들은 재택근무 중입니다. 해당 확진 임원은 우리은행 임원과 마찬가지로 모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수업 중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상주에서는 변호사가 확진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다행히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시 법원 직원이 증인들에게 진술 녹음을 위해 마스크를 벗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법정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입국한 주한미군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전세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거나 민항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미군 가운데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가운데 5명은 입국 직후 검사에서 나머지 8명은 2주간 의무격리 해제 전 받은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평택 미군기지 내 격리치료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 한번 살펴보죠.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힘든데 정부가 앞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했었잖아요. 현재 추경 예산 주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주요 사업비의 집행률은 약 90% 정도입니다. 4차 추경은 7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지난 21일까지 주요 사업비 7조 원 중 89.6%인 6조 3천억 원이 집행된 겁니다. 추석 전 총 744만 명의 국민에게 3조 3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전체적으로 5조 4천억 원을 사용했고 추석 이후엔 906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추석 이후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221만 명의 소상공인의 새희망자금 2조 3천억 원, 639만 명의 아동 등의 돌봄 및 학습 지원금 1조 2천억 원, 4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천억 원 등입니다. 35조 1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의 경우는 9월 말 기준 주요 사업비 19조 1천억 원 중 81%인 15조 5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애초 제시한 집행률 목표 75%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네,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특히 더 힘든 일명 위기 가구를 위한 지원금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신청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는데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젠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일정 잘 확인하셔서 적절한 지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독감 백신 상황 살펴볼게요. 어제부터 60대 어르신들의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청이 독감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밝혔어요. 네, 먼저 무료 접종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무료 접종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데 이어 어제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도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어제 낮 1시까지 독감 백신 접종 건수는 26만 3,240건이고 이 가운데 만 62세에서 69세 무료 접종 건수가 26만 1,786건에 달했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현장에서 감지되지만 무료 접종 첫날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독감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는 모두 59명으로 이 가운데 46건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공식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숨진 20명을 부검한 결과 이들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 박리, 뇌출혈 등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총 1,231건이 접수됐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독감 백신 후 접종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미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접종 후 병원에 머무르며 증상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울러 추운 이른 아침보다는 기온이 오른 시간대에 되도록 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백신을 맞고 접종 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며 올해는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까지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 보면 주말을 지난 주초,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 건수가 적어서일 텐데 어제는 세 자릿수가 나왔고 오늘도 8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검사 건수는 적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단 감염이 있는 경우와 집단 감염 사례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검사 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확진 환자 숫자도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말 효과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은 그 집단 감염 사례를 주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감염자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말 휴가와 상관없이 검사 건수가 적더라도 네.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어떻게 번질지 아니면 좀 잡힐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정은경 청장이요. 최근에 이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볼 때 요양시설, 그리고 해외 유입, 그리고 가을철 행사 이 세 가지가 위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위험 요인 중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청장이 말씀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더 위험한 건데 정 청장이 말씀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 청장께서 요양시설이 위험하다. 그다음에 해외 유입이 위험하다. 예. 그다음에 가을철 이제 행사들이 네. 위험하다 이러는데 이거 이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단계 조정에 따른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저는 이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꼽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1단계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커피를 마신다든가 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예. 그러는데 2.5단계나 2단계에서는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1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매우 자유롭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산은 여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이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은 우리 의료 체계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여전히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한 것은 요양시설에서의 전파는 위중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고 네. 가을철 행사도 중요할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1단계 조정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무차별적인 확산 이것이 예. 훨씬 더 중요한데 오히려 정 청장께서는 네. 이 말씀은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파 확산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주에서 변호사가 확진이 됐는데요. 법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물론 다행히 접촉자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이런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요양시설의 경우도 직원이 외부에서 감염된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번졌으니까 아무래도 교수님이 그런 취지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단계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계를 조정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단계 조정은 늘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 일반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 청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기에서의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이제 단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단계 조정을 해도 우리가 너무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지내왔기 때문에 단계 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 예. 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 조정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단계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계 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더 확진자 수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국은 마스크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1단계로 갔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포츠 행사도 이제 스포츠도 열게 될 예. 거고 또 뭐 이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도 풀어놓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일부 풀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의 감염 확산을 어떻게 차단할 건가. 제가 볼 때 방역 당국은 오히려 정 청장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향후의 방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예. 이 말씀드립니다. 자, 네, 사실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좀 명확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정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과의 측면에 주목을 하고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의 측면을 놓고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방금 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동과 접촉이 생겼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예. 테고요.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복귀해 보면은 7월 말 8월 초에 방역 당국이 상당히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밀도가 축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8월 중순에 뻥 터졌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긴 장마철이었습니다. 예. 긴 장마철 동안 많은 분들이 실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실내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산밀 환경이라는 것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원활하게 전파가 되고 또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로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7월 말 8월 초의 장마철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내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실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산밀 환경이라는 게 조성이 되고요. 그 산밀 환경의 안에 바이러스를 가진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 그 감염자를 통해서 어떤 집단에서든지 혹은 어떤 모임에서든지 간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밀도가 축적되면은 그 결과로서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생기고 그리고 뭐 가을철 행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전파 같은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생활 수칙, 방역 수칙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방역 당국 역시 위험성을 인지해서 공항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락다운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외 유입으로 들어오는 확진자 수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공항이라든가 혹은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항만 등에서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그런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해외 유입 환자를 통해서 지역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관리가 수준이다. 될 수 있는 수준인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반구에서 계속해서 감염이 확산이 되면은 난리잖아요, 다른 네,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막아놓은 상태는 네.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그런 감염이 확산되어 있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겨울철에 해외 유입 환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늘어나는 환자들이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숫자에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네. 지역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외 유입을 통한 압력이 증대가 되면은 많은 방역 역량이 그쪽에다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예. 사람들을 막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운용해야 되는데 그쪽에 너무 힘이 쏠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일단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의료 체계 내에서 소화를 해야 그분들을 하니까. 진료를 예. 해야 되는데
다행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중 환자나 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라던가 아니면은 의료진의 최소한의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게 우리 의료 시스템의 부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자원이 그쪽으로 자꾸 쏠리다 보면은 겨울철에 국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 자원의 배분 문제가 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시점이 되면은 해외에서 유입하는 숫자 자체를 줄여서 해외 유입 환자들의 압력을 조금 낮추는 노력을 예.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유입 그 숫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예. 있는데 우리가 이미 했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를 좀 강화한다든지 비자 요건을 예.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편수 자체를 줄여가지고 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이미 우리가 4월, 5월 달에 계속해서 썼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감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제도 저희가 전해 드렸었고 며칠 전부터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게 백신을 이제 그냥 유료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혹은 국내산이냐,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품질을 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은 독감 백신의 유무료에 있어서의 품질 차이는 전혀 없다. 이 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료, 무료에 따라서 다른 백신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돈이 훨씬 많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무료에 따른 품질에 무슨 차이가 네. 있을 거다. 이거는 만일에 그런 뉴스가 있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가짜 뉴스고요.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예. 어떤 품질에 의해서 얼마나 수입되는지는 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입되는 게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이번에 좀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해외에 공급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국산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각 생산하는 회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들의 품질 자체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기준품의 품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들든지 상관없이 그 기준품의 품질은 다 만족해야 국내에 접종이 가능한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품질상의 문제 또는 유료, 무료인 것 때문에의 걱정 또는 예. 혹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접종이 되고 나서 혹시 사망에 이른다든지 하는 사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의혹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망하는 사례는 어떻게 볼 건가? 이거는 좀 이따가 어떤 질문이 있으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제가 덧붙여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보일까요? K-방역이 요새 뭐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꽤 높은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높은 신뢰를 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이 만약에 개발이 되온다고 하더라도 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던 제약회사들이 백신 생산 기지로 쓰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되는 해외 백신도 상표가 해외일 뿐이지 네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해서 제조를 해서 해외 상표를 붙여가지고 공급하는 예.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이냐 외산이냐 보다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이 상당히 높은 품질과 신뢰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전혀 되겠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무료든 겁니다. 유료든 네네. 우리나라 산이든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고령층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접종을 했을 때 면역 반응을 잘 하는가, 항체가 잘 생기는가 이런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젊은 분들, 그러니까 30대, 20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훨씬 반응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획득이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와 좋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 FDA에서 백신 개발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놓은 기준에 있다고 네, 그랬죠. 가이드라인. 거기에 보면은 예. 동물 실험은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피험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임신부도 넣고 65세 이상 고령자도 넣고 다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분석은 어떻게 하고 통계 처리는 어떻게 하라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해놨어요. 거기에. 네, FDA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위험군.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임신부라든지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예. 되는 감염에 취약한 분들 그리고 감염이 되면 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서도 면역 기능이 확실히 보여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런 고령층에서 면역 반응을 보인다. 당연한 거겠죠, 이것은. 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미 FDA가 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백신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령층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 네. 획득을 한다고 하는 게 뭐 엄청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당연한 수순을 밟고 당연한 있는 수순을 거다. 밟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개발이 되고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으면은 비로소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제대로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예.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코로나19 백신에 뛰어든 그 제약사들이 꽤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놓고 보면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제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백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자에서 만든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인데요. 네. 둘 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간의 이 노이즈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포즈, 그리고 잠깐 중단하는 예.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임상시험을 전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오른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임상시험 중간중간에 나오는 임상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백신이 더 낫다, 어떤 백신이 더 예. 좋지 못하다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내년 말이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는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이 파우치 소장이 말씀하신 거를 되돌이켜 보면 네. 이분 말이 너무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예. 이분이 올해 중에 백신이 나올 네. 것 같다. 또 내년 4월 전에는 나올 것 같다. 네. 계속 이분이 말이 바뀌게 되거든요. 패턴은 있습니다. 계속 느려지고 있어요. 네.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개발 중인 전 세계 제일 앞서고 있는 4개의 백신이 예. 원래 임상시험 3상 중인데 마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2022년, 지금으로부터 2년 예. 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미국 상황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네. 마치 백신이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것처럼 자꾸 연기를 피우는데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것은 너무도 다급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독감 백신에서도 보는 것처럼 효과도 효과지만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우치 소장이 얘기하거나 미국의 정치 일정 또는 유럽의 정치 일정 때문에 얘기하는 이런 백신들은 예. 전혀 안전성이나 효과가 검증 안 된 상태로 백신을 접종할 때의 시간을 얘기하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우치 소장은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긴급 사용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테스트는 안 된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렘디시비르라고 볼 수 있죠. 예. 긴급 승인을 하고 나서 막 투여를 했는데 WHO 같은 데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정식 승인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별로 없는 예.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기 때문에 긴급 승인을 내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테스트를 해야 되는 안전성이나 효과는 여전히 충분한 시간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감염되지 않은 정상인에게 투여를 해야 되고 예. 대규모 수십억 명에게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시기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네. 분명히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로 접종이 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나 중국에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백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굳이 그러면 우리가 서방 국가에서 나오는 백신을 접종할 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백신을 접종하면 되지. 굳이 서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더 예. 개발이 잘 됐다,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볼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 나온 백신을 사람들이 찾고 있나요? 그 현지 사정은 어떤지 혹시 알고 러시아 계십니까?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상황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두 건이 지금 임상 승인이 되었음에도 임상 승인이 아니라 정식 승인이 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좋아졌다라든지 혹은 러시아 내부에서 어떻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든지 같은 일들이 지금 전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백신을 또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 백신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시킨다라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준비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예. 중국에서는 지금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안전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백신이 있고요. 그런 백신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로 해외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마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해외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의료진들 그리고 군인들을 상대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지금 반강제적으로 맞추고 있는 백신이 과연 얼마나? 겨울 유행 상황에서 예.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WHO 총장이 백신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각국의 백신 확보가 그만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대응책을 미리 좀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지금 정부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백신 개발사들이 상당수가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력한 생산기지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혹은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제약사들에서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과 MOU 형태로 이 대량의 백신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MOU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백신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 생산된 백신이 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생산된 백신들 중에서 일정 부분의 물량은 대한민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접종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뭐 필수 요원들이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접종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백신에 있어서도 국제 정치가 좀 이렇게 개입이 돼서 뭔가 이제 작용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은요, 교수님, 효과가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백신이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좀 우리가 우려해 보아야 할 부분 아닐까요? 우려할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효과가 50%라고 딱 이유가 얘기를 했냐는 게 이게 미 FDA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미 FDA가 정해놓은 기준이 효과가 5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 효과가 50%라는 게 10명 맞췄을 때 5명 이상은 그 면역 뭐 항체라든지 이런 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면은 약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주고 그러니까 그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준 거하고 백신을 준 그룹하고 100명씩이라고 해볼 거예요.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못 주고 일상생활을 하게 해요. 일상생활을 한 1년 정도 하게 한 다음에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가짜 약을 맞은 사람은
100명이 다 사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00명이 다 사망이 했어요.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50명밖에 사망을 안 했다. 그러면 효과가 50% 있다고 보는 거예요. 20명밖에 사망 안 했다.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사망을 한 명도 안 했다. 그러면 효과가 100%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체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항체가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과연 백신을 맞은 사람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빠지거나 사망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백신의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신의 효과가 50% 이하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가진 특징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음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중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나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전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 노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전체 백신을 맞은 사람은 5살, 10살, 임신부, 65세 이상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통계를 내보면 효과가 없음이라고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임상을 디자인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위험군만 가지고 가짜약을 준 사람, 백신을 맞은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FDA 권고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이걸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상 임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깨보면은 효과가 50%가 안 나올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급하고 하니까 50% 이하가 되더라도 이거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일단 스탠스를 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상당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승인은 일단 아마 가지 않을까. 그것은 이 지금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속성이라서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얘기해 주신 실험군과 대조군을 지켜보려면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긴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FDA에서 최소한 1년을 보라 이랬는데 그것을 2달만 보겠다, 1달만 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에서도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선택을 할 정도로 지금 온 세계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랑 미국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5만 명이 넘어섰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대비를 해보면 프랑스 인구 6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에서 하루에 5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저는 프랑스 대단한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놀라운데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가 8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다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상상이 안 되고 공공연하게도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가 겨울이 되면 1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그러면 사망자도 더 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대목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지금 확산이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사망자 수가 1차 유행 때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증거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확진 환자 숫자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일단 확진 환자 숫자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늘어난 바이러스 밀도가 이제 노약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 이 얘기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